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건배 기술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발전기 원리를 한번 정리하고 가자입니다. 부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유기기 전력과 자석의 위상관계도 같이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발전기 원리야 앞에서 다 뭐 이야기는 다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부분만 가지고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고,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유기기 전력하고 자석의 위상관계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뒤에 이제 전력기기들 다룰 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발전기의 원리, 우리가 앞전 시간 패러데이 법칙 할 때 충분히 다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답변에 한번, 제 질문에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전기 에너지는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발전기에서 어떤 부위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코일, 코일이라고 그랬죠. 그래, 그렇죠. 그러면 코일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질문이 뭐겠어요? 뭘 코일이라고 말하냐? 코일의 본질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 지금 그림에 이게 코일이 있죠, 그죠? 코일, 빨간색 부분이 여기에 코일이죠. 이런 걸 다 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코일은 뭐 여러 턴부터 코일이 아니라 한 턴부터 코일이죠, 그죠? 그래서 한 턴만 그려놓은 거죠. 물론 발전기에서 좀 더 높은 전압을 얻기 위해서 여러 턴을 쓰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패러데이 식으로 쓴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코일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N 여러 턴을 사용하겠죠. 한 턴이면 1이 되겠죠. D분의 D파이, 이런 이야기 되겠죠. 여러 턴을 감으면 더 큰 기전력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런 거고, 지금 여기 한 턴의 이 코일이 보이죠. 이 코일에서 유기기전력이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이야기죠. 유기기전력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어떤 조건이 됐을 때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고요? 이 자석이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를 계속 바꾸고 있을 때, 어딜 통과하느냐? 그 코일을 통과하고 있는, 코일이 어디요? 선이 아니라, 이 선을 보면 안 된다. 선을 보되, 선으로 이루어진 이 면, 이 폐경로로 이루어진, 한마디로 말하면 수학적으로는 폐경로죠. 폐경로로 이루어진 그 면이 코일의 본질이라고 했죠. 면은 뭐가 대표예요? 면 벡터는 수직한 벡터입니다. 수직한 벡터. 그러니까 요 벡터겠죠. 이렇게 수직한 벡터면 요 벡터가 면 벡터가 되겠죠. 여기에 면 벡터가 돼요. 면은 이 벡터가 돼요. 면을 벡터로 나타나면 수직한 겁니다. 법선 벡터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이제 면이 지금 서 있는 방향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의 수직으로, 이 면의 수직으로, 면과 나란히 들어오는, 즉 수직으로 들어오는 이 물리량만이 뭐냐면 유효한 물리량이라는 거죠. 자석이 지금 면을 통과하는 유효한 양은 얼마냐라고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여기죠. 여기에 그 일치하는 양이죠. 이게 방향이 일치하는 양. 그러려면 이것도 나중에 이제 계산하려고 뭐 어떤 계산하면 돼요? 벡터의 내적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외적을 쓰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내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내적이요. 뒤에 가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내적 관계로 계산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의미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앞에 벡터의 내적과 외적의 물리적인 의미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충분히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코일의 유기기전력이 발생하려면은, 결국 이 자석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자석의 세기가 크기가 바뀌어야 된다. 계속 시간에 따라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이 바뀌어야 된다.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1번의 케이스죠. 1번의 케이스부터 한번 보면, 여기가 이제 밖에 이제 자석이 서 있고, 이제 안에가 이제 코일이 있는 구조죠. 근데 지금 거는 보니까 자석은 그대로 서 있고, 자석이 외부에 자석이죠. 자석이 서 있고,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이 이제 회전하는 그런 형태의 발전기네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돼도 상관없어요. 자석이, 코일이 서 있고, 그러니까 코일이 이제 서 있는 부분 이제 바깥에 이제 위치를 바꾸는 거죠. 코일이 이제 고정되어 있고 자석이 돌아가는 케이스도 있겠죠. 그래서 되게 이제 대용량 발전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코일이 밖에 서 있죠. 고정자에 있죠. 코일이 고정자에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이 이제 회전자에 있죠.
회전자에 있죠. 회전체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돼 있는 타입을 갖다가 이제 주로 이제 대형 발전기에 쓰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회전 계좌형 그러죠. 회전 계좌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에서 보는 타입은 뭐겠어요? 코일이 돌아가고 있죠. 코일은 이제 뭐라고도 만 기능성 부분 거기서 이제 기전력이 발생하니까 그걸 전기자라고 부르고요. 회전 전기자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거는 봐도 회전 전기자형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발전기 원리상으로 보면 이 조건만 만들어주면 되니까 자석이 서 있고 그 코일이 돌아가든 코일이 서 있고 자석이 돌아가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원리적으로만 본다 그러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대용화 시킬 때 어떤 게 더 구조적으로 관리하기가 편하냐, 절연적으로 어떤 게 더 유리하냐, 그런 관점상 이제 회전 계좌형을 더 많이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십시다. 자, 그러면 지금 1번 위치에 서 있을 때 코일이 서 있다 그러면 지금 수직한 방향이 요 방향이죠. 요거니까 요거에 지금 자기장이 지금 전부 다 지금 수직으로 다 통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가 이 코일이 바라봤을 때는 유효한 자기장이 나를 통과하고 있는 이 면을 통과한 유효한 자기장이 가장 최대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시점이죠. 가장 최대. 지금 제가 그리는 앞으로 지금 그려질 프로파일, 빨간색 프로파일 중에서 트레이스 중에서 가장 큰 값이죠. 그러니까 큰 값으로 이게 딱 하나 땅 찍었어요. 이 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 코일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돌아가면 중간 생략하고 여기 있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여기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는 과정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서 있다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점점 이 각도를 이렇게 가지게 되죠. 이렇게 가질수록 뭐가 돼요? 이게 세타만큼 될수록 점점점 수직한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여기 이렇게 수직한 양이 점점점 줄어들게 돼요. 세타만큼 수직한 양이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 내적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크기에 코사인 세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크기가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이 이제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즉 효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수직으로 통과하는 양이 점점 줄어드니까 요렇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렇다.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에 서 있다가 여기서 가는 과정이 점점점 90도로 통과하는 자석은 점점점 줄어들다가 2번 위치 정확히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면을 통과하는 자석은 하나도 없죠. 그죠? 수직으로 통과하는 게 면을 통과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수직으로 그걸 관통해야 통과한다는 이야기, 유효한 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아는 게 중요해요. 바깥의 자석의 세계는 바뀌지 않아요. 똑같이 유지하는데 뭐냐면 코일이 느낄 때 그 크기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진행하는 동안에 자기장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거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상황, 지금 자기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 코일에서는 분명히 뭐가 발생할 거라는 유기기전력이 발생할 거란 이야기죠. 분명히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와보죠. 3번으로 오면 여기 서 있다가 이렇게 돌아갔죠. 그죠? 다시. 그러니까 지금 전부 다 수평으로만 통과했죠. 전부 다 평행한 성분밖에 없죠. 통과하는 양이 없죠. 면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각도를 만들어주면 각도가 세워지면 뭐냐면 수평한 양이 점점 수직으로 통과한 양이 점점 생기겠죠. 생기는데 이제는 뭐냐면 방향이 반대죠. 통과하는 방향이 반대가 돼가지고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가게 되죠. 마이너스로 가게 되죠. 그죠? 예. 마이너스로 이제 마이너스 방향이 돼요. 마이너스 방향이 되면 이렇게 되네요. 근데 크기는 커지는데 이제 이건 벡터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가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면 전부 다가 뭐가 돼요? 전부 다가 이제 통과하게 되죠. 전부 다가 이제 수직으로 통과하게 되면 최대값이 되죠. 마이너스 쪽에서 최대값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값에서 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4번 위치로 다시 올라오면 다시 이렇게 돼서 점점 이제 커지다가 이제 0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다시 1번으로 가겠죠. 1번으로 가게 되면 제자리로 오는 거죠. 제자리로 오면 다시 이렇게 되겠죠. 점점 커지다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코일을 한 바퀴 뺑 돌리면 자석의 변화가 자석이 변한 게 아니에요. 자석 스스로가 변한 게 아니라 자석은 영구 자석이라면 그 크기가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일을 돌리니까 코일이 느낄 때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는 변하고 있다. 통과하는 자기장, 90도를 통과하는 자기장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럼 시간적으로 dt분의 d파이가 생기는 거죠. 코일 자체에서. 그죠? 코일 자신이 느꼈을 때 대상이 코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일에서 뭐가 발생하겠다? 유기기전력이 발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전기죠. 그러니까 이 코일을 두고 이 코일에 기전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
자석을 두고 자석을 바깥에서 이렇게 돌려도 되고 이게 돌려도 되고 제가 그 첫 번째 시간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자석을 그때는 돌린 거죠. 코일을 세워놓고 자석을 갖다가 이제 돌린 게 돌려도 예, 이게 코일에서는 이게 생성이 되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게 되면 여기서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근데 뭐 자석도 이렇게 뭐 꼭 돌릴 필요가 있냐 이렇게 해서 뭐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해도 여기도 기전력이 발생하겠죠. 그러나 이제 회전 운동이 훨씬 더 안정적인 직선 운동보다는 왕복 운동보다는 회전 운동이 훨씬 더 우리가 회전력을 이용해서 만들어내면 훨씬 더 양질의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좋다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왔다 갔다 해도 기전력 발생하는 건 발생하죠. 자, 그다음 그러면 이 기전력과 이제 알았죠? 자, E는 dt분의 d파이죠. dt분의 d파인데 이 자속의 변화, 그러니까 이 자속이 대상이 되는 유기기전력이 발생할 그 코일, 대상이 되는 코일의 면을 통과하는 자속이 대상이 되겠죠. 그 중에서 뭐 하는 양만요? 수직으로 관통하는 양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직으로 관통하는 양이 크기가 계속 바뀌었을 때 바뀌는 조건이면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자, 이게 끝이죠. 자, 그런데 요놈 자속하고 그러면 이 유기기전력과의 좀 관계, 무슨 관계? 위상관계도 좀 확실하게 좀 여기서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다. 렌치의 법칙까지 적용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위상관계를 정확하게 따지려면 여기다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파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또 이제 상수 n을 하나 붙입니다. 이거는 턴수입니다. 턴수. 코일을 갖다 감은 턴수가 되겠죠. 유기기전력 크기를 갖다가 이제 배수로 더 발생시키고 싶으면 거기다 2턴, 3턴, 4턴 감으면 그에 이제 비례해서 유기기전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패러데이 법칙과 렌치의 법칙을 짬뽕한 일반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아까처럼 그 자속이 요런 거랍니다. 파이 t가 시간 함수로 써볼게요. 파이 m에다가 사인 오메가 t다. 사인 오메가 t 아까 코사인 함수였으니까 코사인 오메가 t로 써볼게요. 코사인 오메가 t다. 자, 이렇게 써놓고 한번 봅시다. 자, 저기다 그림이 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보죠. 자, 코사인 오메가 t니까 자속이 이렇게 발생했죠. 앞에 그림에 보면 이렇게 발생하죠. 코사인 오메가 t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죠. 여기가 자속이 되겠죠. 자속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한번 미분을 하게 되면 dt분의 d파이니까 자석이 한번 미분되죠. 이제 코사인이 한번 미분이 되면 어떤 함수로 바뀝니까? 요거는 뭐 그냥 수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예, 코사인을 미분하면 사인이 되죠.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여기 앞에가 이제 마이너스가 좀 붙죠. 근데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미분하고 나면 이제 부호 관계는 그냥 플러스가 되겠네요. 플러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곱해지면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유기기전력의 위상은 어떻게 되냐. 이게 한마디로 한번 미분된 관계잖아요. 한번 미분된 관계니까 90도 위상차가 날 텐데, 사인 함수로 드러난다는 거죠. 사인으로 유기기전력이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여기가, 이게 유기기전력이라는 이야기죠. 유기기전력. 그러니까 자석과 유기기전력의 관계는, 위상 관계는 일단은 위상차가 몇 도가 나고요. 여기가 뭐 미분돼서 나타나는 관계이니까 90도가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자는 얘기죠. 누가 더 앞에 있냐라는 거죠. 원인이 된 자석과 결과로 나타나는 유기기전력이죠. 이게 원인이 돼서 유기기전력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논리적으로. 그러면 이 원인이 된 자석과 유기기전력의 위상관계는 당연히 90도 차이가 나고, 누가 앞에 있어요, 위상이? 누가 앞에 있어? 앞에는 누가 있냐면, 자석이 앞에 있어요. 자석이 앞에 있고, 유기기전력이 90도 뒤에 나타난다. 90도 뒤에 난다. 요거를 좀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이걸 갖다 순시치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만약에 페이저로 표시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페이저로 표시할 때도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자속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자속을 항상 먼저 기준으로 그래서 자속을, 파일을, 유기기전력을 일으키게 한 그 원인이 된 그 자속을 먼저 기준을 잡아주면, 이렇게 잡았다면 유기기전력이 어디 있다고 보면 돼. 그것보다 90도 늦은 위치.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위상관계를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관계는 이제 꼭 기억해 두세요. 예,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요 관계. 되게 전압과 자속이니까 전류하고 전압해가지고 뭐냐면 얘가 전류는 지상이니까 전압보다 느려. 이 고관계가 아니에요. 고관계가 아니니까 꼭 이렇게 원인이 된 자속과 유기기전력 관계는 그러니까 얘가 리딩한다는 이야기죠. 자속이 리딩한다는 이야기예요. 자속이 리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유기기전력의 실효치를 꼭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기기전력의 실효치.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변압기가 됐던, 발전기가 되었던, 유기기전력, 그 유도 전동기, 전동기가 됐던 유기기전력의 그 실효치는 항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 실효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이너스는 뺄게요. 이제 크기만 따질 거니까 n의 dt분의 d파이. 자, 요거라고 한번 봅시다. 써놓을까요? 써놓고 해도 상관없으니까. 지금 크기만 따지려고 그러는데 아까처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파이 t는 파이 m의 순시치 표현이죠.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으로 아까와 동일하게 하려고 그래요.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합시다.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제 한번 미분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n에다가 미분해보면 어떻게 파이 m이 되죠. 파이 m. 이건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고요. 자, 코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하면 아까 사인 오메가 t가 된다고 그랬죠.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그래서 일부러 뭐 그냥 부호를 그냥 플러스로 만들려고 마이너스니까 그냥 지워버리고 이렇게 사인 오메가 t로 쓰면 되겠죠. 사인 오메가 t.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니까. 그래서 일부러 지금 제가 마이너스 안 만들려고 그냥 앞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그대로 살려놨어요. 어쨌든. 자, 그리고 나서 여기가 속미분이 하나 돼 있죠. 오메가 t를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오메가만 남게 되죠.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상수들만 앞으로 정리하면 n에다가, 그 다음에 파이 m에다가, 그 다음에 오메가가 되겠네요. 자, 이게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유기기전력의 이게 최대값이 되죠. 여기 부분이 이제 최대에 대한 표현이니까 여기가 지금 최대값이 되게 되겠죠. 그럼 실효치는 어떻게 돼요? 실효치. 유기기전력의 실효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실효값. 실효값은 어떻게 되죠? 실효값은, 자, 요것이 피크의, 이게 정연파는, 실효치는 피크의 최대값이 얼마가 돼요? 최대값의 루트 2배가 되죠. 루트 2배가 되죠. 이게. 그러면 여기가 n에다가, 파이 m에다가, 오메가의 루트 2 이렇게 되죠. 이 각속도죠. 여기가 이제 2파이 f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상수들은 다 처리해 버리죠. 2파이 다 상수잖아요. 루트 2 상수니까 2파이에다가 루트 2 2배하고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f 파이 m 요런 식이 되네요. 요런 식의 이제 전압의 실효치가 나오겠네요. 그죠? 자, 여기 값을 연산을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이렇게 자주 본 식이에요. 여기가 4.44.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기기전력의 실효치를 표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4.44에 그 다음에 턴수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속 텀이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파수 텀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파악할 때, 자, 4.44는 그냥 여기에 있는 상수 수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턴수, 그 다음에 자속에 대한 최대치 텀, 그 다음에 주파수 텀이 들어간다. 요거를 여기서 좀 정리하고 갈게요. 자, 뒤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거 왜 갑자기 튀어나오냐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주고 가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